네, 오늘도 정치권 소식 두 분의 전문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광덕 데일리 한국 뉴스본부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19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마지막 숙제를 위해서 135건의 법안을 처리했는데요. 뜻밖의 법안이 좀 본회의를 통과한 것 같습니다. 네.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인데요. 그동안 이게 이제 새누리당에서 계속 반대를 해왔던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안이 왜 지금 정의화 의장이 발의를 했냐고 하면 정의화 의장이 의장이 되고 난 뒤에 국회가 좀 더 활성화되고 토론식으로 좀 진행이 되겠다. 그리고 또 상임위 중심적으로 가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예. 이 의장직 속에 그 국회의장, 국회 개혁 자문위원회에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좀 제도를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의장에게 제안을 했죠. 그래서 예. 이제 국회의장도 법안 발의권이 있으니까 본인이 발의를 했죠. 예. 발의를 해서 지난해 7월 달에 당시 새누리당의 원내 지도부인 유승민 그리고 조혜진 이 원내 수석 부대표하고 다 이렇게 이야기가 잘 돼가지고 그랬죠. 여야 간 합의에 의해서 운영위와 국회 법사위까지 다 통과됐습니다. 네, 통과되고 난 뒤에 나중에 들어선 이 원유철 원내대표 체제가 보니까 이거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행정부를 너무 견제를 하는 것 같다. 부담이 된다. 네. 그래서 이건 처리하지 말자. 그렇게 이렇게 잡아뒀던 거죠. 네, 네. 이걸 갖다가 지금 이제 마지막 국회인 어제 그 본회의에서 정의화 의장이 전격적으로 상정을 했죠. 근데 네. 정의화 의장 측에서는 그 전날 각 3당 원내 지도부에게 내일 일정을 요 법안을 상정을 하겠다고 예.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법사위를 통과한 그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올리는 부분은 물론 여야 교섭단체의 합의도 필요하지만 국회의장도 상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저께 상정을 한 것은 불법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네네. 일단 여야 교섭단체의 합의에서 하는 관행과는 조금 벗어난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예. 이제 정의화 의장 입장에서는 봤을 때 이 법안이 꼭 필요하다. 이 지금 우리 국회의 이 상임위 중심 국회, 예. 토론 국회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예. 이걸 처리를 아마 강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애초부터 사실은 애초부터 반대했던 건 아니고요. 초반에는 어쨌든 그 유승민 원내대표 당시 시절에는 네. 합의를 했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상시청문회법이 그럼 뭐냐 궁금해할 텐데요. 네네. 그러니까 각 상임위 중심으로 이제 운영인의 상임위별로 어떤 사회적 현안이 생겼을 때, 예. 또 정치 현안이라도 생겼을 때 3분의 1 의원들의 요구가 있으면 2분의 1 과반수의 지지를 받으면 상시라도 정부 관계자 등을 불러서 예. 청문회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어저께 통과됐다는 건 첫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일단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말하면 이제 입법부의 권한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권한이 굉장히 강화됐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예. 정치적 의미는 뭐냐면 이 여소야대를 낳은 이 총선 이후에 의회 권력의 사실상 교체됐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회 권력은 그동안 새누리당이 가져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두 야당을 합치면 과반수가 훨씬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사실 20대 국회에서 그게 나타나는데 19대 국회 소위 레임덕 세션에 이미 이게 상징적으로 벌써 이게 나타났다는 그런 의미를 하나 부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거 통과되는 과정에서 또 비박 의원들이 어저께 222명 중에 117명이 찬성을 해서 통과됐는데 그중에 비박계 의원들이 한 10명 정도가 찬성했어요. 네. 새누리당 소속도 있고 무소속도 있고요. 무소속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권 내에 이러한 그 소위 친박과 비박의 내홍이 이거를 계기로 더욱 확산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네. 일단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하셨지만은 20대 국회 자체가 이제 여소야대 정국이다 보니까 걱정하는 게 이제 야당은 언제든지 이걸 이제 청문회를 개최하자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지금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청문회를 적극 활용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나서기 때문에 20대 국회 이제 처음부터 좀 청문회로 쭉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위기 우려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청문회 하면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러니까 이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신상털기처럼 이렇게 비춰져서 결국은 이게 야당이 일종의 정부 여당의 그 국정의 발목을 잡는 그런 정치적 도구로 이렇게 인식되는 측면이 분명히 컸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상임위의 수시 청문회가 도입이 되면 결국 또 야당이 그러면 국정을 운영을 사사건건 발목 잡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큰 건 사실인데요. 사실 근데 이번에 지금 통과된 이 청문회는 인사청문회가 아니고 정책청문회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상임위에서
각종 현안들이 있을 때 예. 이 수시로 예.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관계 부처의 실무자들을 선에서 불러서 네네. 묻고 따지고 네. 그게 청문회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현안에 대해서 묻고 듣는다는 거거든요. 영어로는 히어링 아닙니까? 예, 말 그대로 예. 듣는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야당도 이것이 남발하게 되고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할 경우는 그것이 따가운 국민들의 질책을 받게 된다는 걸 그러겠죠. 모두 잘 알기 때문에 예, 예. 저는 그렇게 섣불리 남용해서는 하지 않을 것이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실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이 그 의회 권력이 입법 권력이 그동안 행정부 권력에 많이 끌려온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예. 바로잡는 좋은 하나의 출발점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양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두 야당이 맘만 먹으면 네. 모든 현안에 대해서 청문회를 일단 열 수 있게 됐고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나온 게 뭐냐 하면 오늘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런 거를 청문회 할 수 있다라는 사례를 들었어요. 예. 가습기 살균제 사태, 예. 그다음에 어버이 연합 지원 의혹 예, 이런 예. 것 등을 이제 청문회를 곧 열고 싶다라고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은 뭐냐 하면 가령 이번에 사건이 터진 공용 화장실 여성 피살 사건 예. 이런 걸 청문회 바로 열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자꾸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열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또 이물리한 행진곡 같은 이번에 그 재창이 무산된 거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야당이 마음먹으면 먹을 열 수 있다면 여야 간의 정쟁 사안을 자주 할 경우는 네. 이런 정쟁의 수단으로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문제가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엔 민생 문제 바로 예. 아까 말했지만 여성 그 화장실 여성 피살 사건이라든가 가습기 살균제 이런 건 이제 민생 문제잖아요. 예. 민생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수시로 자주 열어가지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건 굉장히 경쟁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 예. 근데 야당이 그걸 너무 그 칼을 네. 또 너무 휘둘러서 정쟁 상황으로 끌고 가서 자기네들 주도하겠다. 네. 그러면 또 이제 다른 부정적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우상호 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을 좀 경계했는지 상임위 청문회를 좀 남용하지 않겠다, 정책 청문회로 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연중에 이제 상시 국회를 좀 운영한다면 좀 일하는 국회 모습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이걸 좀 약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법안을 좀 발의한 쪽, 또 찬성한 쪽, 이쪽이 이제 비박계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정치적인 해석을 또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반란이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뭐 지금 어제 그러니까 지금 전격적으로 통과된 데는 사실 이 새누리당이 아마 똘똘 뭉쳤다면 지금은 저는 19대 국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19대 국회는 가반 의석을 지금 새누리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새누리당이 물론 이번 공천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 탈당을 적지 않은 분들이 탈당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어제 그 본회의 놓은 그 의석 분포를 본다면 아마 새누리당이 당날만 했으면 충분히 가능했죠. 가능을 할 수 있을 거죠. 네네. 근데 어제 보면 이탈표가 한 11표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계산이 되는데요. 예. 거기 보면 예를 들면 지난번 그 공천에서 유승민계라고 해서 탈락됐던 조희진 의원, 예. 또 같은 이 유승민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민병주 의원 예. 이런 분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유승민계 그리고 또 정의화 의장 네. 이런 또 이 비박계 의원들이 주로 앉아 했기 때문에 반란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걸 지금 이제 정부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내가 정치적인 이 상당히 피해를 받았으니까 예. 대갚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반란했다기보다는 네네. 아마 이분들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예. 상임위 중심적으로 그리고 현안이 발생했을 때 상임위가 뭔가 나서서 직접적인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그런 예. 필요성 때문에 예. 좀 더 공감한 측면이 저는 더 강한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이 국회 경험을 통해서 우러난 이 자신들의 그런 경험에서 우러난 그런 하나의 이 표결 행위지. 예. 이것이 자신의 그 정치적인 뭐 피해에 대한 하나의 보복의 차원에서 했다고는 보기에는 조금 지나친 해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정의화 의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제안을 한 거고 예.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이제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 예. 반란이라고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긴 네, 그래서 하겠네요. 예. 팩트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 유승민 의원이나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탈당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자기 소신에 따라서 할 수 네. 있는 거고 사실 뭐 새누리당 의원도 원래 소신에 의해서 크로스 보팅하는 게 맞는 거죠. 자기 자유. 그러나 이제 어저께 당론을 정하긴 했다 그래요. 새누리당이 네. 이 법은
이거에 대한 수정안을 또 새누리당이 내놓았는데 둘 다 부결시켜서 이번엔 이거를 상시청문회 도입하는 거를 일단 이번에 부결시키자라고 했는데 일사불란한 이런 어저께 그 지휘 체계는 가동이 안 된 모양이에요. 정진석 원내대표도 지금 원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혼란기 속에서 일부 이탈자가 나온 건 사실이고 이거를 이제 반란이냐 황명이냐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해석의 여지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여권의 내용이 앞으로의 그 정치적 를 서로 분화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조그만 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뭐 친박 비박이 싸우지만 그 사람들이 정책적으로나 이념적으로 다른 게 뭐가 있느냐. 결국 권력을 놓고의 입장 차이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이거는 사소한 거지만 일종의 정책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좀 드러난 거거든요. 입장 차이가 나는데 비박계 일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정책과 노선의 차이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의 정계 개편 과정에 하나의 조그만 불씨가 될 수도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네, 정계 개편 얘기 조금 더 뒤에 뭐 살펴보기로 하고요. 청와대 반응이 일단 좀 나왔는데요. 청와대 반응 같은 경우 상시청문회법은 행정부 마비법이다. 즉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사실 뭐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 7월 달에도 그 정부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상당히 간섭할 수 있는 이 국회법을 내놨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오히려 보면 이 청와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지금 상임위의 이 수시청문회가 오히려 더 큰 옥새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저는 뭐 크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뭐 청와대 반응이 그렇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갈 것 같네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 19대 국회 이 회기가 그러니까 임기가 29일로 끝납니다. 끝나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거부권을 언제 행사하느냐가 상당히 이제 관심 포인트인데요. 29일 이전에 하면 거부를 하면 그러면 이 19대 국회가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 제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의를 하려고 하면 그 지금 물리적으로 시간이 되느냐? 그러니까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19대 국회가 본회의를 못 열어서 제의를 못 할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거는 그럼 19대 임기와 함께가 폐기가 되느냐? 아니면 이게 계속 살아서 가면 20대 국회로 넘어가느냐? 이걸 되느냐? 뭐 부분은 아니면 또 29일 이후에 또 지금한테 공포기간이 15일이니까 29일이 지나더라도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게 5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를 했을 경우에 과연 그러면 20대 국회가 가면 이걸 다시 제의를 해야 되느냐? 이게 아주 새로운 우리가 전혀 없던 거죠. 전혀 없던 새로운 하나의 이 정치적인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아마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 같은데 어제 통과된 법안이 사실 129건입니다. 그중에서 이번만 지금 또 딱 떼서 지금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향후 20대 국회에서 청와대와 국회의 관계가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아마 청와대는 정치적 부담을 각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만약 거부권 행사하려면 각오를 좀 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왜 그러냐면 거부권 행사하기는 아주 쉬워요. 아까 보름 이내에 공포해야 되는데 안 하면 이번 국회 넘어가 버리고 자동으로 폐기가 되니까 이제 그래서 20대 국회 다시 합의에 하기가 뭐 야당이 밀어붙이면 야당이 많으니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왜 거부권 행사가 부담이냐? 일단 지난해 6월에 아까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권 행사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거부권 행사를 국회법을 자주 서로 입법부 행정과 서로 견제하는 관계인데 그런 걸 자주 거부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하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상시청문회가 일종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 그 자체는 행정부를 견제를 강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행정부 마비법이라 해서 오늘 굉장히 비판하고 또 즉시 개정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너무 지나치게 의회에 제동을 건다라고 하는 비판을 의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놔두고 계속 개정을 요구하는 거로 이렇게 정치적 요구를 하는 거로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이 국회법은 운용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운용을 제가 보기에 이 문제를 민생 중심으로 운영하면은 사실 굉장히 좋게 운영될 수 있어요. 단지 정치적 쟁점을 대선을 앞두고 이거 정쟁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그건 야당에도 또 스스로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자율적으로 잘 운영하는 것 쪽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일단 속보 상황부터 좀 살펴드려야 될까요? 지금 새누리당이 지금 그 사선 의원 중진과 함께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비대위와 혁신위를 일원화하는데 좀 공감대를 좀 잃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최종 결정은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좀 이름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이 얘기부터 좀 나눠볼까요? 예, 네네네.
결국 돌고 돌아서 또 제자리로 돌아왔네요. 예, 예. 원래 비대위가 사실 그 뭡니까 당의 혁신까지 다 추진하려고 했다가 예.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가 그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고 뭐 또 여러 가지 또 비대위가 또 조기 전당대회를 또 좀 또 땡기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과연 비대위가 제대로 할 수 없지 않느냐. 예, 비대위가 예. 혁신까지 하기는 좀 뭐하다 해서 분리를 시킨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 이 혁신위에게 정권을 주고 그래서 전당대회는 따로 비대위는 그냥 전당대회 차기 전당대회를 그렇죠. 준비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당의 지도부 정도의 성격만 하고 혁신위는 아주 강력한 네. 이 정권을 줘서 이 혁신을 하겠다는 거였는데 네, 네. 결국 이 지금 이제 그러면 다시 합쳐버리면 네. 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그럼 새누리당의 혁신 의지가 좀 진짜 그야말로 퇴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네요. 네, 네. 예, 그래서 이거 저런 결정의 의미는 뭐냐 하면 네. 저도 이제 사전에 좀 저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는데 일단 정진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게 된다는 걸로 정리가 되는 의미가 일단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정진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해가지고 비대위와 혁신위 구성을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미 어저께 친박들 사이에서 그런 멘트들 언급들이 나왔는데 정진석 덤퍼가 너무 많은 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짐을 좀 덜어드려야 된다 하는 이런 명분으로 원내 협상하기도 바쁠 텐데 원내에 주력하시고 당의 공식 대표하는 비대위는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비대위원회 처음에 이제 그 친박이 굉장히 경계하는 이해운 그다음에 이제 그 김영우 의원 그다음 그런 의원 등 두세 사람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계속 교체를 요구해오지 않았습니까? 교체를 요구해왔는데 그 교체를 현 비대위 구성을 한 채로 두 사람 빼고 새로 뭐 이렇게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 또 비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대위를 아예 새로운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완전히 새로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구성하는 혁신위까지 포함해서 새로 구성한다는 의미를 지닌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소위 아까 비박 입장에서는 이거는 혁신을 제대로 안 하고 이게 좀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 비대위 혁신을 겸한 구도에서 전대 관리를 맡기는 거를 구성을 해서 좀 이 지금 혁신과 비대위를 너무 많은 권한을 주지 않고 관리를 하면서 전대 관리도 해가면서 혁신안을 적정선에서 마련하는 그리고 청와대와 친박계 정면적으로 각을 세우지 않는 쪽으로 방어하도록 하려고 해서 저런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진석 원내대표가요. 뭐 사퇴 요구에 굴하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면서 약간 정면 돌파할 것처럼 이렇게 메시지를 좀 했었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받아들였을 때 뭐 최종 결정은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이름을 한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좀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김강덕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과연 이게 비대위 혁신위가 이제 통합됐을 경우에 그러면 과연 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가의 부분인데 지금 당내에서 물밑에서 합의가 돼서 정진석 원내대표만 하고 비대위원장을 가면 새로 모셔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과연 가면 외부에서 모셔올 것이냐, 내부에서 할 것이냐 또 논란이 다시 또 한 달 전 논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 지금 일단 정진석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부분은 확실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굴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지금 이 정진석 원내대표가 사실 지난번 상임 전국위가 소집이 무산된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친박계의 당의 주류들한테 정치적 불신임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까지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까지 있었는데 본인은 절대 원내대표직은 못 내놓겠다. 그대로 가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이 진짜 굴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지금 비대위와 혁신위가 일어나됐다고 한다면 본인이 부담이 크겠지만 저는 그것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진짜 비대위원장을 인선하는데 자신의 뜻대로 진짜 전폭적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을 모셔오든지 그렇지 않고 다시 또 친박의 눈치, 청와대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굴하는 거와 똑같은 거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진석 원내대표는 아까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 한 거는 원내대표에서 안 물러나겠다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정진석 대표도 물러날 뜻이 없고 본인이 비대위원장 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집 내려놔라라고 하는 중진들의 요구, 특히 친박들의 요구에 어느 정도 물러서면서 타협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기느냐?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비대위원장 일단 외부에서 모시는 방안과 함께
내부에 이게 좀 약간 그 별로의 그 수위 강도를 좀 낮춘 비대위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당내 원로들을 외부의 사람을 안 치거나 예. 당내 원로 그동안 거론됐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김수환 전 국회의장이라든가 강창희 전 국회의장 네. 이런 사람들 중에 안 치는 거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네, 네. 이렇게 하고 어쨌든 친박은 이번에 원내대표까지 교체하게 될 경우 제2의 유승민 사태가 나잖아요. 예. 그럼 친박은 엄청난 그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원내대표는 이번에 그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 인선 과정에서 전혀 상의를 안 한 모양이에요. 친박들하고. 예, 예. 그래서 교체하고 마음은 뭐 진짜 싫지만 네. 교체할 경우 엄청난 정치적 부담 때문에 원내대표는 유지시켜야 된다는 것도 친박에서도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회의 결론에 따라서 파국이냐 봉합이냐 관심 많았잖아요. 어떻게 좀 정리가 좀 잘 될까요? 이제 나오면? 저는 지금 이 비박계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비박계가 지금 이제 그 집단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이 뭡니까 조직적인 힘이 사실 좀 받침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제 구심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할 수 없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물론 그렇게 그러니까 이 상황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그대로 미봉이죠. 네. 그래서 아마 비박계 입장에서는 새로운 뭔가 이 국면 전환을 위한 네. 여러 가지 또 모색들을 하고 네. 이것들이 에너지가 잠재돼서 더 큰 하나의 이 내부의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 네. 그래서 그 정면 대결은 일단 이번에 피하고 네. 일시적 봉합의 모양을 취할 텐데 계속 아까 말했지만 오늘 국회법 통과 과정에서도 어저께 보듯이 계속 갈등의 요소들이 내연이 되면서 예. 앞으로 그게 더 증폭이 되느냐, 예. 어떤 잦아드느냐인데 하여튼 싸움이 쉽게 진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싸움이 좀 진정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어제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요. 본회의 마치고 30여 명과 의원들과 막걸리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김무성 대표가 오랜만에 좀 모습을 좀 드러내는데 참 이 당 상황을 보면서 나서지도 못하고 뭐 그냥 가만히 보고 있자니 그것도 답답하고 네, 좀 많이 그렇죠. 그래서 답답할 것 같아요. 김무성 대표는 지금 요즘에 이제 집거와 자맹을 하면서도 네. 어저께 국회도 나오고 예. 그다음에 뭐 그저께도 보니까 어느 언론인 부친상 상가에서도 만났는데요. 예. 그래서도 오고 뭐 계속 움직이고는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김무성 대표의 어저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인데 네. 내가 다 책임이다. 내가 죽일 놈이다. 하고 그다음에 분당은 국민을 배신하는 이다. 해서 예. 이제 앞에 거는 이제 원론적으로 한 얘기고 국민은 분당을 배신하는 이라 해서 자기 분당의 주역으로 현재는 나설 생각이 없다. 예. 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한 걸 밝히는 게 주목해야 되는데 예. 지금 여권이 분당이 되거나 분열로 가면 소위 그렇게 하려면 일단 그걸 주도할 수 있는 리더가 있어야 돼요. 네, 네. 그게 이제 김무성 전 대표라든가 아까 정의학 국회의장이라든가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이런 몇 사람이 이제 소위 키맨들이 필요한데 예. 이런 점에서 일단 그런 거를 이제 현재 나설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으로 인해서 현재로서 당장 옛날 열린우리당이 이게 분당돼 여기 그에서 분당 아직 막판에 네, 노무현 네, 정부 막판에 이제 분당되고 소멸해 가는 과정에서 보면 네. 당신 정동영이라는 대선 주자가 있었고 예. 그다음 당을 소위 깨는데 앞장선 브레이커 역할을 한 그 김한길 의원이 있었는데 예, 예. 지금은 이제 김무성 대표도 전 대표도 성정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나서려는 의지가 있지 않아서 네. 여러 가지 갈등이 내연하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 분당의 계기는 있을 수 있다만 당장은 그런 게 없을 거다. 네, 그래서 네. 앞으로 그 계기가 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영남권 신공항 문제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예. 7, 8월 전당대회가 그거를 하나 상 중요한 또 계기가 되지 않겠나 예, 봅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분당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현실화될까도 걱정하고 있고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어제 뭐 그 김무성 대표가 분당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뭐 전직 당 대표로서 네. 또 그리고 또 총선 참패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갖고 있는 당사자로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그래야죠. 없는 거죠. 그렇게 네. 해야 되는 건데 네. 문제는 그 이제 지금 이제 이 상황이 그렇게 이 지금 분당을 배제하는 상황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무성 대표가 과연 이 방관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현재 이 현재 구도 내에서 네. 친박계가 아까 우리 김강도 본부장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박계가 당권을 장악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자신의 그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예, 예. 과연 그러면 가만히 어떻게 있을 할 수 있을까?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은 지금 현재까지는 아예 필요가 안 하고 있지만 네. 속으로는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이번 5.18 그 강주에서 놓은 그 손학규 전 그 민주당 고문의 그 이야기가 세 판 짜자는 네,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정계 개편 시나리오가 여러 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PK 부산 경남의 비박계와 네. 이 호남 중심의 국민의당이 연합하는 네, 네. 그런 현재의 그것도 여러 가지 썰이 나오는데 네. 그 이야기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김무성 대표가 부산에 지금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예. 김무성 대표가 과연 그쪽과 손을 잡느냐의 부분인데 예. 저는 그까지는 너무 좀 지나친 상상력인 것 같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친박계가 당권을 장악해서 비박계를 포위, 특히 김무성 대표의 미래가 차단하는 상황이 온다면 김무성 대표는 행동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상황이 된다면 예. 뭐 다양한 방식으로도 김무성 대표가 스스로 본인이 당을 깨고 나가야 되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도 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분당 상황까지 이렇게 참 우려해야 되는 새누리당을 우려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좀 결론이 좀 제대로 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함께 하면서요. 원구성 협상 소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3당 원내대표가 모였는데요. 20대 국회에서도 어쨌든 상임위는 18개로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좀 냈네요. 네. 어저께 이제 합의된 내용은 상임위를 현재대로 18개를 예. 유지한다. 그다음에 원구성 그 시기는 네. 원칙대로 제 네. 시기에 한다. 늦추지 말고 예, 딱 그 예. 두 가지 합의되고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된 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단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상임위를 분리하자고 하는 현재를 좀 일부 분리하고 일부를 통폐합하자는 네. 이런 야당의 제안에서 새누리당에는 이거에 대해서 즉시적으로 예스를 안 했다 그래요. 예, 조금 예.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하는데 예. 이걸 어떻게 붙이고 하느냐인데 결국에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또 국회의장하고 이제 나머지 주요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나누느냐 예. 이런 것도 합의가 안 됐는데 네. 여기서 어저께 좀 관심 끌만한 거는 우상호 원내대표가 예. 국회의장도 양보할 수 있다라는 예, 말을 예. 처음으로 했어요. 그 대신 주요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은 다 달라. 네네. 이게 좀 주목할 멘트인데 예. 여기서 진짜 다 줘야 되는 다 가져가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예결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를 네. 예결위는 항상 정부를 예산을 갖고 수시로 이것도 상사로 하면서 하자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에 굉장한 야당이 또 관심을 갖는다는 게 새로운 또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네네. 우상호 원내대표가 지금 이제 그 의장은 내주더라도 예결위 그리고 또 지금 국회 운영위 그리고 법사위를 지금 그 위원장 하면 하겠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 명분은 가면 여당 갖고 와라. 실리는 우리가 챙길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적나라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실 그런 상황으로 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무리 지금 사실은 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 국회의장은 지금 현재 이 옛날처럼 마음대로 직권 상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의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국회를 대표하는 얼굴 정도의 역할을 굳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상임위가 이 주요 세 개 상임위거든요. 아까 우리 김 본부장 말씀하셨듯이 예결위를 장악하게 되면 예결위 위원장을 하게 되면 지금 정부 예산의 그 심의에 대한 칼자루를 지키는 셈이기 때문에 강력한 파워를 지는 거죠. 그리고 국회 운영위원장은 국회 운영뿐만 아니라 국회 사무처까지 통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법사위는 말 그대로 모든 법안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 개를 좀 다 가지겠다? 저는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느냐? 우회적으로 국회의장직을 뭐 지금 국민의당에서 이 대통령의 그 국정 스타일이 바뀌면 줄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상호 원내대표가 역설적으로 국회의장을 갖고 가기 위한 한 정치적 포석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개 위원회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가고 싶다. 그러한 이 여러 가지 포석이 깔려 있다고 봐요. 네네. 이게 만약에요. 그런 포석으로 해석을 안 하고 만약에 지금 사실 출마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 꽤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과 협의가 좀 됐나 모르겠어요. 그런 게 좀 안 됐죠. 사실은 지금 국회의장 좀 야당에서 지금 국회의장 하려고 뛰는 사람들이 많아요. 꽤 많죠.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의원들한테 손편지도 쓰고 어떤 사람들은 집에 다 불러서 밥도 대접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던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운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여야의 협상 과정에서 이 서로 어떻게 배분하느냐에서 좀 특징은 국회의장을 처음엔 차지하려고 서로들 경쟁할 거로 봤었는데 서로 국회의장 안 가져도 좋으니 진짜 정치적으로 알짜 또 노른자의 상임위원장 우리가 갖고 가겠다. 이 싸움으로 오히려 전개되는 양상입니다. 네네. 참 이게 신경전이 만만치 않군요. 이게 원 구성과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정치 현안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김광덕 대일양국 뉴스본부장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